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ETF랑 ETN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담당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갖겠고요. 자, 일단 먼저 ETF, ETN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ETF란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이 약자로서 ETF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F 펀드잖아요. 그리고 Exchange Traded 상장 지수형 펀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펀드란 그리고 ETF란 그리고 ETF의 특징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뭔지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펀드란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냐면 앞에 사과 내가 수중에 5천원 만원이라고 할게요. 내 수중에 만원밖에 돈이 없어요. 만원밖에 돈이 없는데 나는 사과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고 오렌지도 먹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각각의 가격이 만약에 그냥 예시로 드는 거예요. 사과가 지금 현재 4,000원, 그리고 포도도 한 송이에 4,000원. 그러면 벌써 8,000원이죠. 만약에 이제 뭐 오렌지가 4,000원, 뭐 다 4,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12,000원이잖아요. 그럼 12,000원인데 여기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를 봤었을 때 묶음으로 봤었을 때 얘가 만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게 팔 수 있다. 모든 거를 다 먹어볼 수 있는 거를 싸게 살 수 있다. 요런 개념이 펀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게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시로 일단 펀드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각각의 상품들을 담는 거예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기타, 뭐 디즈니, 코카콜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상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각각의 주가가 뭐 얘가 400달러, 뭐 어떤 거는 3000달러, 얘는 뭐 70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씩만 담더라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주씩만 담더라도 막 몇백만 원씩 될 수도 있는 구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상품화 시켜서 굉장히 다량의 주식들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주식들이 뭐 10개, 20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상품성으로 하나에 뭐 100달러, 뭐 20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정해진 하나의 주식의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펀드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 매니저가 이 안에서 이제 담아두고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투자를 받은 돈으로 이것을 운용을 하겠죠. ETF도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ETF는 사실상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어놓은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묶어놓은 과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마트에서 만들어 놓고 이미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펀드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게 ETF다. 증권사 통해서 이 부분을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손쉽게.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펀드랑 ETF랑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일단 차이점은 뭐 구성품이라든지 그런 상품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ET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거래 시간 내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주식 한 주 사듯이.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뭐 400달러다. 아니면 400만 원이다. 뭐 이런 어떤 특정 자산의 펀드를 오늘 사고 싶은데 오늘 사더라도 결제가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돼요. 매도를 하더라도 3일 정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내가 봤던 그 가격대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환매 수수료라고 해서 운용 비용 자체도 사실상 펀드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TF보다. 그리고 ETF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이것저것 정말 여러분들이 잘만 찾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 시장 자체 포트에 담아 두시고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조금 더 현재와 같이 이제 좀 불안한 증시에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의 특징이 있겠죠. 일단 투자의 폭이 넓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투자의 폭이 넓다. 일단 ETF 구성품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핫했던 뭐 2차 전지 섹터, 그쵸?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쫙 모아놓고,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 쫙 모아놓고, 그리고 로블록스였던 메타버스의 대장이죠. 로블록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으로 쫙 모아놔서 10개, 뭐 20개 그 안에 종목들이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뭐 S&P, 나스닥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자재, 원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골드, 뭐 이런 부분들을 해상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뭐 배당주라든지 배당 관련주, 배당이 굉장히 세게 주는 종목들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런 주들, 우량주들, 금융주들 뭐 상관없이 정말 많은 폭이 넓어요. ETF가. 그리고 내가 하나의 종목만 넣는다라고 하면 그 중에 대장만 오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섹터 자체 흐름이 다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내가 개별 종목으로 담았을 때 보다는 그래도 브로드하게 가져가니까 상승폭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꾸준한 우상향 전체적인 흐름이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끝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개별 종목을 찾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그쵸?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만 투자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숨어있는 히든 종목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번 섹터가 너무 좋아, 우주 쪽의 테마가 너무 좋고, 아니면 앞으로 갈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수혜주가 한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 중장기 느낌으로 봤었을 때. 근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걸 일일이 찾아서, 그럼 개별 종목마다 재무도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얘네가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이 어떤지, 이 회사가 이런 부분들 찾아봐야 되고, 현재 주가가 비싼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찾아봐야 되고, 사실상 이렇게 이런 ETF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 최소 20개 이상의 종목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전문가랑, 아니면 이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학생분들, 그쵸? 추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한 투자의 여력이 없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시작 자체를 ETF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주식시장에서 좀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펀드랑 다르게 거래일수나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랑 다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도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ETF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먼저 비중 체크가 필수예요. 비중 체크가 뭔가요? 일단 각각의 ETF마다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ETF, 금융주라고 하면 거기서 1등부터 1등, 2등, 3등 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 거죠. 그 안에 종목이 있을 거고, 거기서 비중이 있다는 거죠. 얘가 20%, 1번이 20%, 2번이 두 번째가 15%. 그래서 적어도 ETF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 종목 자체가 10개 이상이 존재를 해야 ETF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위 10개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적어도 5개 이상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체크는 필수다. 비중 체크는 필수고, 그 다음에 그 비중 체크를 해야지 그 대장 아니면 탑5에 있는 섹터의 움직임을 그래도 개별적으로도 체크를 해보고 현재 시장에 맞춰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비중 체크는 필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체크가 필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이 주식이 뭐 어떤 합병을 한다, 유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를 한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떠나서 얘네는 개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개, 뭐 20개, 30개가 될 수 있고 S&P 500개가 다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황 체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현재 시황 그리고 섹터의 흐름, S&P에 있는 뭐 11개 섹터의 흐름 자체를 일간, 주간, 그리고 월간, 3개월간 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어땠었는지 과거 데이터도 비교해보고 향후 움직임이 어떨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섹터별 상승 하락보다는 현재 어떤 이슈가 있나, 뭐 테이퍼링 이슈가 있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 거기 뭐 더불어서 그 외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시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뉴스는 한 번씩 찾아보시고 리포트 같은 것도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이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2번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집중을 하고 단순히 오르고 내림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이 섹터 시장의 흐름 2번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배당금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안에 섹터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배당주가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배당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 위주의 종목을 선택했다. 내가 고배당금의 ETF를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뭐 5% 이상 주는 뭐 10% 이상 주는 배당금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어쨌든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준다라는 거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약해질 수 있죠. 남들보다 좀 더딜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도 해주셔야 되고요. 배당금을 많이 주면 어쨌든 배당락 기간이라든지 그 구간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ETF라는 거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비중 그리고 내가 담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 더 싼 가격에 모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펀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모아가던 것처럼 ETF도 약간 장기간에 여러분들이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앞으로 10년 뒤면 적어도 이제 뭐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 벌써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다 2G폰이다 그쵸 3G폰이냐 이런 거에 기로에 있으면서 둘 중에 어떤 게 선택되면서 이렇게 과도기를 거치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스마트폰 세상으로 편하게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뒤를 바라보고 대응을 봤었을 때 어떠한 투자 ETF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굉장히 괜찮겠죠. 소액도 괜찮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내 여윳돈을 계속 모아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종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구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거래량이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해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운용사면 여러분들이 장기간에 10년 뒤에도 이 운용사는 남아 있을 거고 꾸준히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운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적합할 거고요. 장기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거래량 그리고 이 운용사가 정말 괜찮은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미 뭐 S&P 지수라든지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거 추종하는 SPDR이나 QQQ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한 3년에서 뭐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ETF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신생하는 거 좀 안정적이지 못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을 체크를 하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걸 원하니까 ETF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러한 안정적인 부분을 보시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거래량이라든지 운용사가 어떤 운용이고 얼마나 규모를 가지고 이 ETF 시장을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2부 같은 경우는 ETF랑 ETN에 대한 뭐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ETN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마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시작할 텐데요. 2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ETN에 대해서 그리고 ETF랑 ETN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 우측 하단에 톡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 더 궁금해요 칼리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ETF, ET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가장 취향에 맞는 ETF를 추천드릴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과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톡방 참여해 주셔서 질문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ETN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네, ETN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라고 해가지고 펀드랑 노트죠. ETF는 펀드, ETN은 노트. 노트는 뭐냐면 채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단순히 채권만 하냐? 아니에요. 얘네도 똑같이 ETF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지금 현재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그림에서 일단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 먼저 ETF랑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ETF랑 ETN의 차이점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운용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ET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뭐 일단 기타 다른 증권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자산 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들어가는 돈만큼의 자산 운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ETN 같은 경우는 자기 신용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특정 상품을 껍데기 같은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었을 때 임의로 어떤 특정 원유 ETN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지수의 이제 수익 자체를 따라가겠죠. 원유의 이제 지수를 추종하면서 현재 움직임이나 원유 선물의 움직임 자체를 보면서 따라갈 텐데 그래서 얘는 추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 포트폴리오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고 나서 자산을 똑같이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ETN 같은 경우는 가짜의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가짜라고 표현하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특정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판매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펀드의 개념이고 파생 결합 증권이기 때문에 얘는 채권과 더불어서 파생 결합 증권이기 때문에 일단 만기가 존재한다. 일단 채권의 기준으로 10년물 뭐 20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일단은 어떤 원유 선물이나 골드 선물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롤오버라는 개념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에서 ETF는 관리하고 실질 돈이구나.
그래서 지수 수익률을 추적돼서 알아서 쫓아가는 거고, ETN은 그 수익률을 올라가면 나 역시도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걸 보장을 해주면서 그만한 금액을 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두 회사가 만약에 망했어요. 똑같은 자산운용사랑 똑같은 증권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얘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다가 실질적인 돈을, 내 돈을 내가 투자한 만큼 그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ETN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가 그냥 없어졌다. 정말 말도 안 되겠죠. 우리나라 증권사 갑자기 망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뭐 0.00 몇 대 1인 상황이고, 그렇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투자 금액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이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투자자가 이제 증권사가 있고 투자금을 내고 이거에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수익금만큼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증권사가 만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오름과 내림세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에 따른 비율 조정을 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한다. 개인이 매도를 했었을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주의할 점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만기일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기 시에는 일단 자동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기일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용상품, 그 증권사, 내가 삼성증권이나 어디 증권인데 신용상품이니까 내가 신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매를 해서 갑자기 너무 큰 낙폭이나 사람들이 이제 너무 큰 수익률을 가져갔을 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알려드렸으니까 탄탄한 증권사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도 이것도 ETF도 똑같았죠. 결론적으로 돈 운용을 많이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ETN도 똑같겠죠. 어쨌든 우리가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구성 종목이 굉장히 작다.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쵸? ETF보다 적은 구성 종목수.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ETF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그리고 ETN 같은 경우는 5개 이상만 가지고 가면, 그러면 뭐 최소 구성이 10개, 5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ETN 같은 경우는 구성목이 적은 대신에 일단 좀 자유도가 좀 많겠죠.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만큼 종목수가 적다라는 게 위험도, 리스크를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타 사항에서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3 상품 이렇게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 일단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시면 지렛대 원리, 지렛대 효과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지렛대가 뭔가요? 네, 지렛대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들 수 있는 게 지렛대 원리인 거죠. 그러면 금융에서 이쪽에서는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적은 투자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게 선물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죠. 레버리지 상품. 그렇죠. 그래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내용의 그런 투자 상품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뭔가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할 때 인버스가 붙어 있는 상품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버스다 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피 우리 200 지수가 최근에, 그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락에 따라서 이제 베팅을 하신 분들은 어마무시한 수익을 받겠죠. 고점부터 해서 지금 단계까지 봤었을 때.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수익이 발생, 반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가면서, 아니면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런 얘기를 저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겠죠. 뭐 얼마 전에 그리고 뭐 작년에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뭐 1.2% 이상 돌파를 하면 단기간에 그 추가적인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다. 누구는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했었어요. 그만큼 지수의 낙폭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 지수나 이런 종목들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곱하기 2 곱하기 3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레버리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레버리지. 그래서 3배수. 코스피가 1% 오르면 얘는 3%가 오르는 거, 2%가 오르는 거. 반대로, 그쵸? 뭐 나스닥이 5%가 올랐어. 그러면 얘는 10%, 15%씩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 역시 레버리지,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 최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일단 좀 지켜볼게요. 쟤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구성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우리 주식시장의 일단 최대 단점이 뭔가요? 자, 만원, 어떤 특정 주식이 만원이라고 할게요. 현재가가. 그러면 10%가 상승을 하면 얘가 11,000원이 되죠. 근데 10%가 하락을 하면 11,000원에서 1,100원이죠. 10%가. 그렇죠? 그러면 9,900원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 손실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10% 오르고 10%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그쵸, 이렇게 되면 만원이 올랐을 때 이제 레버리지였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레버리지면 10%였을 때 뭐 30%를 한번 20%를 예를 들어볼게요. 20%가 올랐다라고 하면 12,000원이겠죠. 만원에 20%가 올랐으니까. 근데 반대로 똑같이 10%가 빠졌을 때 얘는 마이너스 20%가 빠지겠죠. 그럼 12,000원에서 20%는 2,400원이고 빼주면 9,600원이 되는. 그쵸?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인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손익비가? 그쵸? 내가 생각했던 곱하기 2 곱하기 3이면 내가 기간값을 두고 장기간에 봤었을 때 얘가 1% 손실이면 얘는 무조건 2% 손실이어야 되고, 얘가 1% 수익이면 얘는 2% 수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에 따라서 이 값들을 계속 고쳐주는 거죠. 그 지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도 플러스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 똑같아요.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10을 해도 그쵸, 9,000원이 될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10%가 되면 9,900원이 되죠. 얘는 한번 볼까요?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 20이었다 라고 하면 8,000원이 됐고요. 8,000원에 플러스 20%는 1,600원이니까 9,600원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가고 마이너스를 갖다 플러스를 가더라도 같은 비율의 주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의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제로가 되질 않아요. 제로가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1% 4%. 그러면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뭘까요? 어마어마한 박스 흐름으로 계속 가져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얘는 가져가다 보면 그 자리값에 딱 도착하고 그 지수가 딱 도착했었을 때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 증시나 지수나 어떤 특정 종목들이 횡보로 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냥 항상 추세를 주면서 원회 이상 막 저점을 깨지도 않고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들어올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일정 구간은 박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언젠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올 거고, 그만한 내가 상승 흐름으로 강하게 수익을 봤다라고 해도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되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조도 생각해야 봐야 된다. 박스권일 때 정말 최대 단점이죠. 계속적인 손실을 계속 볼 수 있는 구조니까.
실제 그냥 배수가 없는 상품에서 보다도 훨씬 더 손실, 나는 똑같은 결과인데 훨씬 더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되려 얘는 수익인데 얘는 똑같은 레버리지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강조될 부분이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본다라고 하면 ETF라고 해서 되게 천천히 오르는 거 아니야? 뭐 5% 10%뭐 내가 1년 동안 그거 먹으려고 내가 이 주식시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코로나 쇼크 이후로도 지금 보신다고 하면 벌써 상승이 96.36%나 상승했어요. 그럼 이거 상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SPDR이라고 해서 그냥 S&P 500 지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ETF 투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 S&P 추종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가져갔었던 작년이 제일 핫했죠.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져왔던 ETF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죠? 테슬라 지분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만큼 테슬라 작년에 강했고, 그죠? 1순위였던 테슬라의 지분,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 쇼크 이후로도 96.36%가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고 장기적으로 1년, 10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꾸준한 우상향을 계속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캐치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여유있던 꾸준히 투자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TF, ETN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보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1부와 2부에서는 여러분들 ETF, ETN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3부에서는 그냥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서 사실상 주가의 움직임을 아는데 우리의 펀더멘털과 뭐 상승 모멘텀 재료가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서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정 뉴스가 있고 그 기업에 호재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보고, 혹은 누군가가 이 주식이 좋다, 지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상 모든 그런 주식들이 그렇게 흐름을 타고 넘어가서 원하는 내 목표치라든지 수익 구간을 잡아줬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주가를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결국엔 이런 차트를 본다라는 게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죠. 주가의 흐름인데, 그러면 누구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냥 이게 어떤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누군 여기서 잘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잘 끌고 갔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만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는 좋대? 좋은 것 같아. 계속 지켜보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라도 사도 계속적으로 오르겠지. 최고점에서 잘 팔았으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그쵸, 갑작스러운 낙폭을 한번 당해보고 그 다음에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맞았을 때,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냐 아니면 손절을 보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사냐, 여기서 샀냐, 저점에서 고점에서 샀냐,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엄청난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종목이고 정말 유망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같은 주식이니까 누가 언제 샀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뭐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기간값을 두고 이러한 차이값을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상 조금 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정 어떠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기간값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넘어가면 그래도 기한값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간대에서 누군가는 여기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누구는 최고점에서 앞으로 계속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 주식이 좋으니까 뉴스에 나오고 반영이 되는 시점들은 보통 여기 거의 끝 구간이나 여기 구간이겠죠. 단기 급등을 보여줬던 내용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쪽에서 그래도 선택을 하면 단기간의 기간을 봤었을 때 여기서 선택한 사람보다는 그쵸?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선물, 단타성 매매랑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내가 관심 종목이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쵸? 이 자리 값이 불안하다는 것들 캐치를 하고 여기 지금 고점 라인 때는 보내주고 우리가 보내주고 조금 더 이제 한번 눌림이랑 의미 있는 자리값이 왔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나서 수익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있었으면 여기 슈팅까지 나왔을 때도 손실인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가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는 거 뭐 어떠한 요인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바라봤었을 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가고 싶은 내용은 눌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눌림목. 눌림목이 뭔가요? 뭐 반등 구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만큼 상승을 하면 언젠가는 상승을 하면 그만큼 하락폭을 보여줘야 된다. 상승을 했으면 하락을 해줘야 되겠죠.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니까 결국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냥 원의 상승인 건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일봉 차트니까 굉장히 큰 기간값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기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눌릴 것이다 아니면 눌리는 자리가 저점에서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 상승 흐름을 올라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유리하게 그래도 더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눌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제일 좋은 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야.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하면 이게 뭔가요? 그럼 이거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피보나치 되돌림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뭐냐면 특정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던 점과 끝 지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 기초교육 때 설명할 때 원웨이 상승을 가리킬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드려요. 굉장히 큰 반복을 하는 기간값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원웨이 상승을 바라봤을 때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이 파생이 되는데 이거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숫자도 이상하고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추세선 만들 때 저점과 어떤 특정 자리값을 가리키면서 제가 선을 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랑 똑같이 피보나치 조정 때 이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차트마다 증권사 차트마다 차이가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고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끌어서 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0과 1이라는 기간값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각각의 수치가 존재를 해요. 0.236, 0.382, 0.5, 0.618, 0.786, 0.886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1.13, 1.27, 1.424, 1.618, 2, 2.24, 2.618, 뭐 3.618, 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만큼 수치를 다 넣으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라는 거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뭔가요? 0.5 절반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382, 그 뒤에 있는 0.618 비율이 38.2고 61.8이에요. 그죠? 0.5. 그럼 얘 세 개가 그냥 탑3다. 눌림 자리에서는 탑3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네 셋. 그러면 뭐 이거 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무조건 맞아요? 안 맞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차트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382 되돌릴 거야? 0.5 돌릴 거야? 이렇게 되진 않죠. 그 이상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못 미치게도 내려갈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기초교육 때 설명드렸던 마디매매 포인트랑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그쵸?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값을 일단 두면서 그럼 우리가 실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구간 때 어떻게 대응을 보냐, 이 낙폭에 따라서도 한번 되돌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디? 고점과 저점 이 구간을 체크를 해볼게요. 얘를 보고 지금 현재 잡았다. 이 낙폭 왜? 원의 낙폭을 강하게 보여줬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낙폭을 보고 고점과 저점을 이었는데 0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0.618이네. 618 자리에서 이쁘게 저항을 받아줬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상승을 해요? 돌파했잖아요, 칼리님. 여기 돌파했네. 그쵸. 일단 첫 번째 눌림 자체는, 되돌림 자체, 반등 구간 자체는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패턴을 완성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웨이 낙폭에 따른 우리가 반등을 보려고 하는 거야. 낙폭을 보여줬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낙폭을 보여줬으면 들어 올리겠고요. 크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눌려주겠죠. 그러면 이 낙폭 비율과 눌림 자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갈지. 얘는 원웨이 낙폭을 그려줬고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으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저점에서 바라봤을 땐 0.382까지 올라가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뚫어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다음 구간인 0.5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매수세를 보니까. 여기도 뚫어줬어요. 그러면 0.618까지 볼 수 있겠네요. 각각의 구간도 사실상 적은 자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다음 자리 보고, 한 템포 쉬고 여기서 저항이야? 그럼 밑에까지. 여기서 돌파야? 그러면 다음 자리까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디매매 포인트죠. 어떤 특정 저항값, 지지값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과는 0.618에서 잘 저항을 받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모닉 패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이 뭐예요 또?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모닉 패턴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던 W자 반등 패턴인데 얘를 조금 더 고급지게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여기 화살표 1번을 체크한 여기 자리값까지만 본 거잖아요. 주가를. 아니면 여기 2번 자리까지도 본 거던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점을 상승할 걸 알아요. W자는 상승에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오는 패턴의 흐름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정확하게 상승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까지 정확하게 상승할 것이냐. 제가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니까 선물시장에서 지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 뷰, 시황 같은 것들을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럼 현재 유리한 차트 가격이나 어디 고점 저점을 단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는데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 이런 피보나치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해준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더해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심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제 방송에서 같이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아직은 처음에 가져가긴 조금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되돌림을 사용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는 되돌림, 여러분들 보조지표만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 보조지표만 뭐 100개가 넘고 계속 가져가는 모든 거를 사용하면서 가져가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최근엔 보조지표나 흐름 자체를 깨고 넘어가는 강한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과열 구간이나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대나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특정 고점만 오더라도 매도 사인만 죽어라고 주고, 그쵸? 그러고 내가 버티고 있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들어 올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폭만 계속 보여주고 뚫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 트렌드에 잡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너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조금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돌림을 사용하면 특정 상승폭에 따라서 그럼 나는 여기 제 하락폭과 고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0.618에 걸린 거죠. 이 상승폭에 따라서 눌림이.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이 낙폭에 따라서 뭐 잡아 볼 거야 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 382에서 한번 크게 눌러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었네. 이런 부분들을 잡는다라는 거야. 기한값을 여러분들이 두고 여기서는 그쵸? 처음에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상승폭을 보면 얘는 일단 2.236 눌렀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받는 구간을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낙폭이 오면 다시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리값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현재 구간대 여기서는 짧은 구간대 잡았지만 이 가격대도 굉장히 만만치는 않아요. 나스닥 시장, 선물 시장으로 봤었을 때 분봉으로 쪼갠다라고 하면 얘는 엄청난 기간값인 거죠. 그러면 이 기간값으로 봤었을 때 이 원웨이 상승의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부터 음봉이 나왔으니까 매도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낙폭 자체가 나스닥이 지금 0.382까지 눌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눌리고 나서 다음은 0.5, 그 다음에 618. 정말 더 가면 계속 갈 수는 있겠죠. 다음 마디선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기적인 매매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긴 추세를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면 상관없겠지만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상품, 아까도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구간대에서 원 없이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원 없이 손절 구간 안 지키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그럼 조금 더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이 시장을 대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 주 이 방송 똑같은 시간 월요일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피보나치 되돌림 좀 너무 대충 가르친 것 같고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칼리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